네, 1번지 똑똑 함께할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현근택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윤기찬 부위원장 오늘 백운계 시사 1번지 처음 나와주셨죠? 네, 오늘 소위 대타. 아하. 스튜디오 근사하죠? 예, 되게 넓고 예. 뭔가 마음이 좀 안정되는 듯한 예. 인상을 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특히 윤기찬 부위원장께서는 현근택 부대변인과 아주 맞수로 유명한 분인데 여기 1번지 똑똑은요. 이제 그 똑똑하신 분들 모시고 톡톡하는 네. 그런 프로인데 혹시 다른 분 얘기하실 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똑똑 이렇게 네.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먼저 이제 윤석열 정부 첫 임시 국무회의를 오늘 오후 3시에 용산 집무실에서 연다고 하는데 아직 내각이 다 구성되지 않은 상태라서 장성철 교수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실의 첫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그렇죠. 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임시 국무회의니까 일단 그렇죠. 용산에서 여는 거겠죠? 그렇죠. 뭐 다음 주에는 뭐 정식 국무회의를 세종시에서 열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장관들이 임명이 안 됐기 때문에 임시 국무회의에 의결 정족수를 지키려면 최소 11분 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장관 임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두 분을 더 임명했죠. 박진 외교통상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임명을 해서 총 지금 9명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러면은 지금 전임 정권에 있는 장관분들 예를 들면 산자부 문승욱, 여가부 정영애 장관 등이 참석을 해야 예. 11명의 의결 종족수가 맞춰진다. 상당히 참 곤란한 모습이 보여질 것 같다. 원래 국무회의가 11명이 정족수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통령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포함이 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7명, 2명, 네. 9명의 대통령, 장관 1명만 더 참석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예. 이제 뭐 그렇다고 딱 11명 맞춰서 하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돼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뭐 산자부 문소국 장관이나 여가부의 뭐 정영애 장관 같은 경우에 그 똑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예. 좀 참석을 요청하면 참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정치인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예. 윤기찬 위원장 지금 국무회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성원 과반 출석으로 회의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의결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과반 구성원이 이제 저희가 헌법상에는 15인 이상 30인 이하기 때문에 예. 무조건 15인 이상이 구성이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대통령령인 그 영에 보면 이게 18명이잖아요. 거기에 대통령 들어가고 국무총리 들어가니까 20명이 예. 일단은 이제 정원이에요. 그 중에 11명, 과반이니까 11명이 일단 의사정족수입니다. 11명이 출석을 해야지만 회의가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사람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예.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말씀 주신 거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한 분이 더 오는데 그 오는 부처는 차관이 없는 부처. 그러니까 차관들도 참석할 수 있거든요. 예. 차관들도 참석을 해가지고 회의 진행은 하지만 의결권이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참석으로 인정되기도 이제 그 부분 다른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차관 임명된 차관이 참석할 부처는 참석을 하고 나머지 없는 한 분 정도는 뭐 좀 이렇게 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신분이 와서 뭐 참석을 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김부겸 총리가 이제 퇴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김부겸 총리가 제청해가지고 추경호 장관 이제 부총리로 네. 임명을 했고 그러면 혹시 총리가 이제 제청해서 추경호 총리가 이제 대행으로 네. 장관 제청해서 임명을 하게 이렇게 돼 있다면 지금 장관 아직 임명이 안 된 경우에는 차관이 장관 대행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까? 의결권 행사 못 합니다. 아. 회의 참석해서 그 진행은 가능해도 그러니까 실제 뭐 의결이라는 게 국무회의가 이제 의결 기관은 아니거든요. 심의 기관이긴 한데 그래도 법에 의하면 딱 규정돼 있는 거라서 차관이 장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성돼 있지 않은데도 와서 의결권 행사할 수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7분이 임명이 됐고 오늘 2분이 됐으니까 이제 9명에다가 대통령 참석하면 1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사실 전 3명을 다 임명할 줄 알았어요. 이걸 채우려고. 예. 근데 아직 그 협치의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말 나온 김에 윤기찬 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2명만 임명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또 후보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임명을 아직 않고 있는 것은 뭔가 그런 그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오늘 임명한 그 부처가 행안부 치안을 담당하는 행안부하고 이제 박진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이 곧 열리잖아요. 그래서 현안이 시급한 현안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크게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실 원희룡 장관 등도 임명 대상이 될 줄 알았는데 원희룡 장관을 아직까지 뭐 임명하지 않는 걸로 볼 때 물론 뭐 정호연 장관은 당연하고요. 또 박보균 장관도 이 청문 결과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임명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임명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조금 그 어떤 야권과의 협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원석 의원 지난번에 정의당이 부적격 그 후보자 6명 정했었죠. 네네. 지금 6명 중에 임명된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은. 그리고 이제 인사청문 요구서를 다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다시 재송부를 했잖아요. 그 재송부한 대상들을 이번에 임명하지는 않았는데 뭐 협치를 의식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일종의 이제 명분 싸움을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예. 관건은 한덕수 총리 인준 문제가 관건인데 어찌됐든 민주당에서도 당내의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분이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들로 보면 부적격이긴 한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출범부터 발목 잡기를 하느냐 이런 어떤 비판 여론이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부적격이라는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그냥 처리를 해주자 이런 의견도 상당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그 부적격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안 한 장관을 보란 듯이 임명을 해버리면 민주당에서 이제 이 인준 부결 여론이 예, 높아지잖아요. 이제 그런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가장 이제 결정적인 키는 한동훈 후보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민주당이 청문회를 잘 못해가지고 한동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론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가장 제1의 예. 부적격 대상으로 꼽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자를 임명한다면 그게 아마 일종의 이제 부결의 예. 신호탄이 될 텐데 어쨌든 지금 그 총리 임명 동의안을 제1호 그 대통령 결재로 해가지고 국회로 보냈잖아요. 어제 아마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는데 날짜를 아직 못 잡은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의원총회를 열어서 이 부분을 정한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가장 중요한데 현근택 대변인 네. 지금 의총 몇 시에 잡혀 있습니까? 정확히가 모르겠는데요. 예.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아마 고민이 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선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초기 내각이기 때문에 발목을 잡는 거 아니냐 이런 분이 있는데 저는 아마 개인적인 생각에는 뭐 지방선거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내에서는 공식적으로는 뭐 한동훈이나 아니면 뭐 정호영과 연계는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이제 연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인준 문제와. 그런데 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다고 해서 정호영, 한동훈을 임명하기 쉽지 않고 그다음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거를 바로 표결에 붙여서 뭐 가부 결정을 나오면 좋겠지만 그랬을 때는 만약에 뭐 가결될 수도 있고 부결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보는데 그 고민을 아마 쉽게 결론을 못 내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갈 수도 있다. 근데 저는 민주당이 고민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냥 한동훈 후보자가 뭐 싫든 부담스럽든 무섭든 그 비청문적 요소거든요. 사실 자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에서 정치적 고려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후보자의 법무장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자질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직까지 드러난 것은. 그런 상황이라서 한동훈 후보자를 연관시켜서 갈 의도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정호영 후보자는 그럴 수 있어요. 정호영 후보자 나온 여러 가지 그 외관상의 이런 뭐 의혹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상당히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는 아직까지 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말은 이제 누구죠? 이낙연 총리께서 21일째 되는 예. 임명되셨다고 하지만 그것은 인수위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출범 이후에 21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수위가
때문에. 그게 아니고 임명 동의안 제출한 뒤에 21일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임명 동의안이라는 게 예. 인수위가 없게 되면 인사청문 동의안과 임명 동의안 같아요. 인사청문을 임명 동의안 제출하고 합니다. 근데 인수위법에 따라서 인수위가 있게 되면 인사청문 절차는 별도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임명 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봐도 똑같은 그 거예요. 21일하고 지금 완전 21일은 다르다. 거죠. 예. 그때는 정부 출범 이전에 이후에 22일인데 그건 청문 절차가 같이 진행됐기 때문인데 지금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안 맞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볼 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만약에 낙마시키든 아니든 가결 부결 이런 청문회 상정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 그거 없이 만약에 질질 끌고 간다 그런 것은 저는 상당히 지방선거용이다는 비판을 받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 자체에 대한 민주당의 반응을 보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2007년도에 청문회를 통과했던 전력이 있고 그리고 관령 총리가 갖는 어떤 정치적 부담보다는 혹시나 만약에 낙마하게 되면 정치형 총리가 왔을 때 예. 조금 더 부담이 된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은 지방선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내세우고 있지만 저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가결 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한덕수 총리 만약에 임명 동의안 부결했을 때 더 고약한 총리 후보가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민주당이 의총에서 어떤 결정을 낼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당내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거는 공직사회에 매우 안 좋은 선례를 남기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두 바퀴 반 회전문인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로펌에 갔다가 다시 이 공직사회에 돌아온다는 건 결국 우리 공직사회에 어떻게 보면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거고 관료들이 앞으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차 본인이 나가서 영리 행위를 할 그런 대상들을 염두에 두고 정책 집행을 하게 되면 정책 결정 과정이나 집행 과정에 심각한 왜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 예 같은 경우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데요. 그 공정거래위원회 출신들이 지금도 로펌에 많이 가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을 대형 로펌이 수주하면 과징금이 확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그러니까 과연 그게 그 대형 로펌의 법률적인 능력 때문만이겠는가? 아니면 그 공정거래위의 그 간부들이나 직원들이 장차 본인들의 퇴직 이후의 진로를 염두에 두고 일종의 보험 들기를 하는 건가? 이미 관료사회 내에 그런 문화들이 있는데 저 한덕수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가 용인된다면 저는 앞으로 이 관료사회와 혹은 기업 혹은 이런 대형 로펌 간의 심리적 장벽마저 무너진다. 그러면 그게 우리 공직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겠는가? 그런 면에서 저는 부결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장성철 교수 이제 민주당의 고민은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자 절대 안 되고 그렇다고 지금 한덕수 총리 부결해버리자니 지방선거 발목 잡기라는 비난 벗어나기 힘들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데 그렇다고 지방선거까지 쭉 갈 수도 있다. 현근택 대변인이 그렇게 전망하셨는데 그러면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닌가요? 오래 걸리죠. 그러면은 결정적으로 발목 잡는 거 아니야? 정말 신정부 출범하는데 총리 한 명 인준도 안 해주고 좋아 인준 안 해주는 건 오케이. 근데 하지만 인준 절차를 밟지를 않아? 이것은 시간 질질 끌기. 이것은 신정부가 일을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발목 잡기 프레임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렇게 뭐 대략 6명, 뭐 7명 다 부적격자 이렇게 해놓으면요. 과연 이 인사청문회 대상 후보자들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분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윤석열 정권이 출범을 제대로 못하게 하려는 방해 시도 공작 그런 차원으로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덕수 총리, 뭐 정호영 뭐 후보자, 뭐 다른 여러 사람들 부적격한 부분이 있는 거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거는 정정당당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자꾸 뭐 본회의 날짜를 안 잡아준다라는 등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옳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아까 그 부분은 뭐 저의 그냥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아마 이제 16일 본회의가 있으면 뭐 처리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아마 지금 당내 분위기는 저는 아마 부결 쪽으로 좀 많이 기울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꼭 연계 부분도 있지만 자꾸 한동훈 물론 이제 한동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뭐 민주당 의원들이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 좀 실수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그게 핵심적인 내용은 아니거든요. 결국 부모 찬스를 통해서 논문도 뭐 지금 뭐 논문이 아니다, 뭐 리포트다 얘기하는데 뭐 리포트면 뭐하러 그 학술지 저널에다 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연습용이면 집에서 그냥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조국 장관이나 이런 데는 추상 같은 기준을 대리대다가 본인 문제 되니까 아이고 염순영 리포트입니다. 그냥 한번 인터뷰 해본 겁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뭐 한동훈 후보자조차도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이제 고민은 될 것 같은데 결정이 아마 그러니까 양측에서 그러니까 정호영 후보나 한동훈 후보를 먼저 임명할지 아니면 뭐 총리 인준을 먼저 올려서 아마 뭐 부결을 시킬지 이제 그 선의 어쨌든 고민인 것 같은데 글쎄요 뭐 빨리 날 수도 있지 않을까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 보면 인수위가 있던 시절에 총리 후보자에 대한 그 인준안 상정은 이게 그러니까 역대 정부는 2월 25일 날 출범을 했기 때문에 보통 26일 날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그로부터 3일 정도 된 29일 날 이루어졌어요. 고건 정호원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총리와 비교할 문제는 아닌 거고 인수위 없이 출발한 따라서 상정안 그 인준안 상정 자체는 이제 하루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뭐 부결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가결해 줄 걸로 저는 믿지만 어쨌든 상정은 해야 된다. 그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덕수 총리 임명 동의안을 자꾸 이제 장관 후보자하고 연계한다. 그러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지금 정호영 후보자 지명 철회라든지 자진 사퇴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혹시 그쪽에서도 이걸 지금 연계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연계돼 있다고 그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자는 말씀은 저렇게 하지만 민주당에서 사실은 그럴 만한 청문회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건 연계돼 있지 않다고 보고 예. 다만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본인이 자진 사퇴는 안 한다고 하는 것 같고 또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이 제기되거나 뭐 추가적인 객관적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아서 아마 당선 대통령 입장에서도 굉장히 고민스러울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이게 외관상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뭔가 더 해명이 돼 가고 있지 의혹이 추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정호영 후보자를 임명하게 되면 또 한덕수 총리 인준안에 대해서는 악영향 끼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일종의 눈치 게임 하고 있는 예. 거죠. 예. 사실 저는 그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쪽에서 더 확실한 명분을 가지려면 정호영 후보자를 선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는 비판 여론이 한덕수 그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커질 거거든요. 그리고 정호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여론도 그렇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부적격 의견이 훨씬 더 다수인데 정호영 후보자를 두고 이 한덕수 총리 인준과 연계해서 눈치 게임을 하는 거는 뭐 그다지 그렇게 현명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선 정리해서 명분을 축적하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런 판단인데 모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 의총 결과를 좀 보고 내일 한번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요. 인사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김성회 비서관 얘기를 좀 해보죠. 장성철 교수, 네.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원래 있는 자리입니까? 이번에 만든 자리입니까? 이번에 만든 자리죠. 지금 다문화가 대한민국의 주요한 현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신설된 자리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성회 종교 다문화 비서관 논란이 되는 게 일단 임명을 과연 누구 추천을 받아서 했을까라는 그런 논란이 의문이 하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발언 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이 김성회 비서관이 그 전에 자유일보 논설위원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한국다문화센터 대표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자유일보가 정광훈 맞습니다. 목사가 만든 거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뭐 이런 글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부적절한 글들을 써가지고 예. 이게 과연 맞는 인사냐? 이분이 과연 청와대가 아니라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참모로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자질적인 능력적인 면에서 괜찮은 분이냐라는 것에 대한 지금 회의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글인가 제가 한번 네. 봤더니 2022년 3월 10일 날 썼어요. 제목이 새 영부인 김건희 대한민국의 온달 장군과 평강공주 역할을 기대 이렇게 쓰면서 이제 당선 이후에 쓴 거죠. 김건희 대표가 아주 훌륭한 분이다라고 이제 앞에 썼고 맨 마지막에 김건희 대표는 세상을 충분히 놀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고구려 귀족 집단의 카르텔을 깨기 위해 평강공주가 평민인 바보 온달을 선택하고 키웠듯이 김건희 대표는 파격과 혁신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윤석열의 훌륭한 동반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네요. 훌륭한 뭐 동반자는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런데
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나쁘끄럽다라는 좀 생각도 들고요. 뭐 그런 글뿐만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대한 뭐 밀린 화대 발언이라든지 동성애가 정신병의 일종이다 뭐 그러한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센터에 근무했을 때 공금 횡령을 통해 가지고 400만 원 벌금을 받은 적이 그것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 과연 다문화 비서관을 할 만한 그러한 자세, 태도, 생각, 인식, 인품 이런 것이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난 정권의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아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잖아요. 그런데 같은 잣대로 보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밀린 화대 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분을 어떻게 청와대에서 참모로 쓰시려고 생각을 했는지 그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 정호영 장관 후보자 같은 분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분들은 더 두고 볼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문제가 생기면 정리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현근택 대변인 네. 비서관도 검증하지 않나요? 당연히 검증하죠. 왜냐하면 초기 선임은 아마 인수위 같은 데도 하겠죠. 근데 이런 부분은 사실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기사를 찾아보거나 특히 아마 이제 전과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공직 들어갈 때 다 내게 돼 있는데 뭐 있어도 문제 없다라고 한 게 좀 저는 의아하고 사실 이제 종교 다문화라는 게 다양성을 포용하는 거 아닙니까? 포용하자는 건데 지금 동성애 부분에 대해서 뭐 정신병이라고 했지만 그걸 해명하는 과정에도 뭐 흡연자처럼 흡연도 금연 치료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동성애도 치료하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종교 다문화라는 게 여러 가지 다양성들을 포용해야 되는 자리인데 일단 거기에도 안 맞고 일단 뭐 이 단체를 운영하면서 횡령 부분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 뭐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빨리 정리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원석 지금 의원, 그분이 예. 썼던 칼럼을 보니까 추천 배경이 약간 짐작이 되는데요. 근데 저런 분이 그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 청문 대상은 아니나 이 검증 동의서를 받고 검증을 합니다. 근데 저런 분이 그 검증을 통과해서 비서관에 임명이 됐다는 거는 도무지 이 정부의 인사 기준이 뭔지가 모르겠어요. 게다가 저분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시원 그 전 부장검사 같은 경우에 간첩 조작 사건의 증거 조작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검찰이 자기 식구 봐주기 위해서 징계 정도에 그친 거지 실은 그와 관련된 국정원 직원들은 전부 다 사법 처리를 받았어요. 직접 증거 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건데 조작된 증거를 검사가 보고도 모른 척했으면 그게 과연 그냥 징계만 받고 말소 아닌가. 근데 그런 분을 공직기강 비서관에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명된 자리들도 지금 이 김성애 씨도 그렇고 이시원 전 부장검사도 그렇고 전혀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에 비추어 봤을 때 그 자리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을 그런 자리에 임명을 해놨단 말이죠. 게다가 장관 후보자들 중에 논란이 되고 있는 정호영 후보자를 비롯해서 이분들 검증이 인수위 과정에서 굉장히 부실했다라는 지적이 공이 있는데 청와대 이 비서관 뭐 수석들 이런 분들의 검증마저도 저렇다면 저거는 향후에도 이 정부가 과연 이 추상 같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들이댔던 그런 추상 같은 잣대를 가지고 인사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됩니다. 새 정부 첫 조각을 하다 보니까 또 여러 사람 검증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물망이 좀 덜 촘촘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인사는 좀 그 많은 국민들이 걱정할 만하죠. 1부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2부에서 이어가죠.